26만 장 한국 공급 결정. 2025년 가을 미국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에이펙 무대에서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이 한 나라에만 이런 특혜를 준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보도했고 중국과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23년 전 서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기업이 고개 숙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마이클 로엘, 엔비디아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25년간 일하며 한국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한국을 알게 된 건 죽음의 문턱에서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장 뒤편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엔비디아를 이끌어온 그가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마이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젠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옳은 일입니다. 사실 본사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GPU 26만 장, 시가로만 130억 달러어치를 한 나라에만 우선 공급하나. CFO 콜레트 크레스는 주주들이 소송을 걸 것이라며 반대했고, 영업본부장 제이 퓨리는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젠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오른팔 마이클도 살아있지 않았겠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젠슨이 단상에 올랐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게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대한민국에 차세대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항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죠. 젠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2002년 서울에서 제 동료 한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한국의 의료진이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2년 3월 14일 서울 원효대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을요. 사실 그때는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나스닥 상장 후 겨우 3년 차. 직원 수 900명의 중견 반도체 회사였죠. 지포스 새 시리즈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ATI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초 젠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한국에 가봐야겠어. 내가 직접 시장을 보고 싶어. 한국 말입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더 큰 시장 아닙니까? 숫자만 보지 마. 한국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래. PC방이라는 게 거리마다 있다더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삼성과 LG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젠슨의 직관은 늘 정확했습니다. 3월 중순,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용산전차상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곳은 사람들로 미어터졌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가 컴퓨터 부품을 들여다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어떻게 해요? 지포스 3 Ti200이 레디온 8500보다 프레임 잘 나와요? 한 상점 주인이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분들 아니에요? 와, 진짜 오셨네. 젠슨이 놀라워했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여기 사람들 다 알죠? 하드웨어 리뷰 사이트에 젠슨 황 CEO 사진 맨날 나오잖아요. 여기 오신 거 인증샷 찍어도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술 이해도가 미국 얼리어답터 수준이란 거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녁엔 강남 PC방에 갔습니다. 300석 규모의 거대한 공간에 모든 자리가 찼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환호성이 뒤섞였죠. 한 대학생이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니터를 보니 게임이 아니라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작업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졸업 작품이요. 건축학과인데 3D 렌더링 돌리는 중이에요.
집 컴퓨터로 느려서 여기서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돌리려면 GPU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와요. 이 PC방은 전부 지포스 3 달려있거든요. 원장님이 게이머들한테 좋은 그래픽카드 달아줘야 손님 온다고. 젠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 여기가 미래야. 일반 소비자가 GPU 성능을 따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젠슨이 말했습니다. 한국 지사를 강화해야겠어. 단순 영업 거점이 아니라 전략 허브로 만들 거야. 마이클, 자네가 책임져줘. 저는 흥분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한국을 맡는 겁니까? 그래. 한국이 아시아의 돌파구가 될 거야. 여기서 성공하면 중국도 일본도 따라올 거고. 그 약속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원효대교에서 일어날 사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다만 그 미래를 보기 위해 제가 먼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젠슨은 전날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택시 안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마이켈, 어젯밤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해봤는데 한국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시장이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사 이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크니까요. 젠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나중 문제야. 중요한 건 시장의 성숙도지. 여기 사람들은 이미 우리 제품을 이해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야. 택시가 용산역 앞에 멈췄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였지만 벌써 상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면 더 붐빈다는 현지 직원 김성훈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선인상가 쪽으로 가보시죠. 거기가 하드코어 유저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좁은 통로를 지나 4층 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테크존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죠.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 그래픽카드가 진열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포스, 라데온, 매트록스까지 온갖 제품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스타 하실 거면 지포스 MX면 충분합니다. 근데 곧 워크래프트 3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지포스 3 Ti200 가시는 게 나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15만 원 더 내시면 2년은 더 쓰십니다.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나요? 손님이 고민하다 결국 고급 모델을 골랐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포장을 시작했죠. 그때 젠슨이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미국에선 이런 서비스 보기 힘든데. 주인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여긴 용산이잖아요. 손님들이 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대충 얼버무리면 바로 들통나요. 그리고 한번 제대로 상담해드리면 다음에도 오시거든요. 단골이 생명이죠. 젠슨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런 전문 매장이 용산에 몇 개나 있나요?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진짜 젠슨 황이요? 어머, 잠깐만요. 그는 급히 컴퓨터로 달려가 하드웨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지금 용산 테크존에 엔비디아 CEO 왔어요. 라고 글을 올리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인증샷 올려봐. 거짓말이지? 진짜면 사인 받아줘. 20분도 안 돼서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이었죠. 순식간에 5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젠슨 황 사장님, 다음 제품은 언제 나와요? 지포스타 소문 사실이에요? 한국에 R&D 센터 세울 계획 없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젠슨은 오히려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뭘 공부해야 해요? 젠슨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수학이요. 특히 선형대 수학. GPU는 결국 수학 연산 기계니까요. 그리고 한국어 잘하는 것도 장점이에요. 우리가 한국 시장을 키울 거니까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제가 엔비디아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만 있다면요. 한국 인재들 수준이 높다는 건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인파를 빠져나왔을 때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젠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지, 마이클?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거야. 여기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사랑해.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토론하고, 발전시키려고 해. 김성훈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PC방도 보여드려야 하고, 게임 개발사들도 만나보셔야 해요. 한국 게임 산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회사들이 있죠? 넥슨, NC소프트, 네오위즈, 다 벤처기업들인데 기술력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대박났어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할 내용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한국 시장의 잠재력, 소비자 성숙도, 게임 산업 성장세, PC방 인프라. 그때 젠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여기 더 머물러야겠어. 일정 조정 가능해? 원래 내일 출국 예정인데요. 일주일 더 있자.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 게임사들도 만나보고, 대학교 연구실도 방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남에 있는 한 PC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500석 규모의 대형 PC방이었죠. 평일 저녁인데도 80% 이상 자리가 찼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주말엔 새벽까지 만석이에요. 특히 금요일 밤엔 자리 잡기 힘들죠. 손님들이 주로 뭘 해요? 게임이 80%, 나머지는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이요. 요즘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계할 때는 100명 넘게 같이 보기도 해요. 젠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임을 단체 관람해요? 네, e스포츠라고 해요. 프로게이머들 경기 중계하는 거요. 여기 대형 스크린 보이시죠? 저걸로 틀어줍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게임이 스포츠가 되는 나라, 그래픽카드가 필수제가 되는 사회.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었죠. PC방을 나서면서 젠슨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확신이 섰어. 한국은 우리의 미래야.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면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사 이사진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직접 보여줄 거야. 이사들 데리고 다시 와서 용산 구경시키면 돼. 숫자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있어.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반짝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흥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틀이었습니다. 용산에서 본 열정, PC방에서 느낀 에너지, 사람들의 기술 이해도, 모든 게 새로웠고 가능성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시장 전략 보고서, 왜 우리는 지금 한국에 집중해야 하는가? 4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닙니다. 기술 트렌드의 시험장이자 미래 소비자의 원형입니다. 이곳에서의 성공은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 전략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제가 그 미래를 볼 기회조차 잃을 뻔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 저를 살려내리라는 것도요. 3월 16일 토요일, 우리의 한국 일정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오전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원들과 미팅이 있었고, 오후엔 카이스트 연구실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김성훈 과장이 아침 일찍 호텔로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 보면서 가시죠. 삼성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젠슨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마이클, 어젯밤 보고서 다 정리했어? 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본사 이사회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잘했어. 오늘 회의 끝나면 우리 둘이 따로 저녁 먹으면서 한국 전략 구체화하자. 자네가 여길 책임질 거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아시아 태평양 허브를 맡는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이 제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터였죠.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총괄 상무가 직접 나왔고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공동 개발 제안에 젠슨이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회의 후 젠슨이 감탄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선 이미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 측 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GPU도 결국 메모리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게 많을 겁니다. 오후 3시 우리는 대전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김성훈 과장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젠슨과 제가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연구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실시간 3D 렌더링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의 실시간 렌더링
최적화를 연구합니다. 한국이 온라인 게임 강국이다 보니 관련 연구도 활발하죠. 한 대학원생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젠슨이 눈을 빛냈습니다. 이 알고리즘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세요? 네. 다음 달 학회에 제출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 인턴십에 관심 있으세요? 실리콘밸리로 와서 연구 계속하실 수 있어요. 학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엔비디아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대학 인재 영입 프로그램 검토. 이런 인재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약속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젠슨이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용산 한 번 더 가보자. 주말, 저녁 분위기 보고 싶어. 지금요? 저녁 약속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괜찮아. 가까우니까 빨리 다녀오면 돼. 김성훈 과장은 먼저 퇴근했고 젠슨과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사는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도로가 복잡했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 원효대교로 접어들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큰일 벌일 수 있을 것 같아. 젠슨이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SUV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험해.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제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을 가격했고 몸이 사방으로 튕겨졌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갈비뼈도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삑삑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마이클, 마이클. 젠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들것 가져오세요. 오른쪽 다리 개방성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의심. 이 사람 외국인이에요. 여권 확인해보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고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영어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아름답게 보이던 그 도시가 이제는 흐릿한 불빛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국에서의 꿈도, 커리어도, 모든 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42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죽게 될 줄이야.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 도착. 문이 열리고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한국어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외상 환자, 다발성 골절, 수술실 준비, 보호자는 누구예요? 젠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제 동료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동공 반응이 있어요. 의식은 희미하지만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들리세요? 우리가 살릴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따뜻한 말 때문이었을까요?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눈부신 조명,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 천천히 숫자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원효대교 위의 석양, 박살난 택시, 그리고 살릴 겁니다라던 한국 의사의 목소리. 그날 밤,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의료 장비들의 삑삑거리는 소리. 입안이 바짝 말랐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이름표에 정형외과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살아있다.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박민수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대퇴골 개방성 골절, 늑골 5개 골절,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장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지금 신장내과와 협진 중이에요. 신장이요? 충격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습니다.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문이 열리며 젠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신 차렸구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제가 얼마나 잤죠? 이틀이야. 이틀 동안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었어. 이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민수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이 고비였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투석을 했습니다. 김태준 신장내과 교수님이 밤새 지키셨어요. 그때 또 다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의사였고 이름표엔 신장내과 김태준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투석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일주일, 한 달,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젠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으로 후송하는 건 어떻습니까? 본사에서 전용기를 보낼 수 있어요. 김태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론 불가능합니다. 이동 자체가 위험해요. 최소 2주는 여기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박민수 의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희 병원 외상외과는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분께 필요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집중 치료예요. 매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젠슨이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본사는 분명 즉각 후송을 원할 터였죠. 엔비디아 부사장이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CFO와 법무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젠슨, 여기서 치료받겠어요. 뭐? 마이클, 제정신이야? 이분들이 절 살렸어요.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동할 수 없다면 여기서 버텨야 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박민수 의사와 김태준 교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이들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젠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본사를 설득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간호사 김유진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투석 시간이에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투석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이 몸 밖으로 나갔다가 정화돼서 돌아왔습니다. 삑삑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유진 간호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큰 수술 받은 건 처음이에요.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살려주셨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신장 기능 회복이 관건이에요. 김태준 교수님이 밤낮 없이 차트 보고 계세요. 투석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젠슨이 다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본사와 통화했어. 예상대로 난리 났더군. 뭐래요? CFO 콜레트는 즉각 후송을 주장해. 법무팀은 책임 소재 때문에 미국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 보험사도 개입했어. 그래서요? 내가 막았어. CEO 권한으로 결정했다고. 내가 여기서 치료받는 게 최선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젠슨. 고맙긴. 대신 조건이 있어. 미국에서 의료진을 보낼 거야. 협진 형태로. 그래야 본사를 설득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젠슨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 지사장 얘기는 일단 보류야. 내가 회복될 때까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회가 손끝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당연하죠. 제가 이 꼴이니까요. 아냐, 그게 아니라
젠슨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내가 완전히 회복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 얘기는 천천히 하자.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증보다 상실감이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아시아 시장을 이끌겠다던 포부. 모든 게 교통사고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쯤 김태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회진이었습니다. 못 주무시나 봐요. 네, 잠이 안 와요. 그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투석 결과는 괜찮았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김태준 교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대 50입니다. 신장은 예민한 장기예요. 한번 손상되면 완전 회복이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환자니까요. 당신이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선택한 순간, 당신은 제 책임이 됐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한 의사가 제게 약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회복하고 나서요. 김태준 교수가 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택시에서 봤던 그 도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저는 죽을 뻔했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투석기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믿으며 한국이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3월 23일, 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새로운 얼굴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운동복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엘 씨. 저는 물리치료사 최수진입니다. 오늘부터 재활 시작할 거예요. 재활이요? 벌써요? 빠를수록 좋아요.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요. 천천히 시작하죠. 최수진 치료사가 침대 난간을 내렸습니다. 오늘 목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 거예요. 간단하게 들리시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최수진 치료사가 제 등을 받쳐뒀습니다. 10분이 걸려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리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좋아요. 첫날 치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해봅시다. 오전 재활이 끝나고 투석 시간이 됐습니다. 김유진 간호사가 투석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투석이에요. 익숙해지셨어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안 해도 될 거예요. 어제 수치 봤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투석하는 4시간 동안 젠슨이 왔습니다. 그는 본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본사에서 의료진 보낸다더니 결국 안 보내기로 했어. 왜요? 김태준 교수님이 본사 의료팀이랑 화상회의 했거든. 내 차트 보여주고 치료 계획 설명했어. 미국 의사들이 감탄했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처음 본다고.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치료받아도 되는 거네요. 그래. 그리고 한국치사 김성훈 과장이 매일 문병 와. 용산 상인들도 몇 명 왔었어. 내가 자는 동안. 정말요? 응. 내가 용산 갔을 때 사진 찍었던 사람들. 테크존 사장님도 오셨어. 다들 걱정하더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밖에 안 봤던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준다니. 오후 재활 시간. 최수진 치료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워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서보는 거예요. 서요? 제가요? 네. 오른쪽 다리는 깁스했지만 왼쪽으로 체중 실으면 돼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박민수 의사도 참관하러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첫 기립이거든요. 최수진 치료사와 김유진 간호사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는 것이었죠. 조금만 더요. 최수진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섰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키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박민수 의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속도면 다음 주엔 워커 잡고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열이 났습니다. 38도를 넘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김유진 간호사가 급히 당직이를 불렀습니다. 감염 증상이에요. 혈액 검사 급히 돌려야 해요. 새벽 2시 김태준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다시 올랐어요.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재활이 너무 빨랐을 수도 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 싶으면 두 걸음 뒤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석 횟수를 늘려야겠어요. 하루 한 번에서 이틀에 3번으로. 그리고 재활은 당분간 중단입니다. 안 돼요. 재활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진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신장이 우선이에요. 근육은 나중에 붙일 수 있어요. 최수진 치료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서두르면 안 돼요. 다음 날부터 투석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하루 3번 투석기에 연결됐습니다.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투석하는 게 전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30일,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제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슨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용산 사람들이 보낸 거야.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가득했지만 김성훈 과장이 영어로 번역해놨습니다. 로엘 부사장님께, 저희는 용산전자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사장님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용산에 오세요. 치맥 한번 같이 해요. 테크존 1동.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 이들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PC방 원장들이 보낸 것,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보낸 것, 삼성전자 임원들이 보낸 것, 수십 통의 편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내 쾌유를 빌고 있어. 젠슨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은 줄 몰랐어. 그날 오후, 김태준 교수가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됐어요.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그럼 좋아지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악화는 막았어요. 이제 천천히 회복 단계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재활은요? 다음 주부터 저강도로 시작해봅시다. 대신 투석과 병행이에요.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최수진 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4월 2일, 재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워커를 잡고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첫날은 3걸음이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는 5걸음, 사흘째는 10걸음, 일주일 후엔 병실 문까지 걸었습니다. 투석과 재활을 병행하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투석 4시간, 오후에 재활 2시간, 저녁에 또 투석 4시간, 하루 10시간을 치료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용산 사람들의 편지가 힘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수진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로엘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답했습니다. 이 나라가 절 살렸어요. 저도 뭔가 돌려줘야죠. 그러려면 먼저 살아나야 해요. 완전하게. 최수진 치료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의 빚을 갚겠다고.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4월 15일, 사고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최수진 치료사가 특별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로엘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복도 끝까지 가볼 거예요. 복도 끝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한 50m쯤. 지금까진 10m가 최고였잖아요. 오늘은 5배 도전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투석 횟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한 번은 해야 했습니다. 체력은 바닥이었죠. 하지만 최수진 치료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유진 간호사도 응원했습니다. 로엘 씨라면 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포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워커를 잡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일렬로 늘어선 그 길이 마치 마라톤 코스처럼 느껴졌죠. 한 걸음, 2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m 지점. 평소 돌아가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m 지점. 숨이 차올랐습니다. 최수진 치료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도 돼요. 아니요. 계속 갈래요. 30m 지점.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최수진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40m, 45m. 드디어 복도 끝 창문에 도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 오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해냈어요. 최수진 치료사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50m, 고작 50m였지만 제게는 에베레스트 등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민수 의사와 김태준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장하십니다. 로엘 씨, 박민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김태준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검사 결과 나왔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정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 속도면 일주일 후엔 투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장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고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투석, 끝없는 통증, 좌절의 순간들,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본인한테 하세요. 제가 약만 준 거지. 싸운 건 본인이에요. 그날 오후, 젠슨이 왔을 때 제가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젠슨, 다음 주면 투석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마이클, 정말이야? 응, 그리고 오늘 복도 끝까지 걸었어. 50m. 젠슨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본사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 본사 분위기는 어때? 젠슨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내 차례 얘기가 나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CFO가 한국 지사장 자리에 다른 사람 임명하자고 했어. 내가 언제 복귀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아팠습니다. 그럼 제 기회는 날아간 거네요. 아니야. 젠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부했어. 마이클이 회복하면 약속대로 한국을 맡을 거라고. 하지만 본사 사람들은 몰라. 내가 여기서 뭘 받는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그건 너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해. 감사와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알아. 그리고 마이클, 젠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산 사람들이 또 편지 보냈어. 이번엔 선물도 있더라. 그가 건넨 상자를 열자 한국 과자들과 수제 쿠키가 가득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엘 형님, 힘내세요. 다 나으면 PC방에서 스타 한 판 붙어요. 제가 이기면 밥 사는 거예요. 용산 PC방 연합회 일동.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응원이 약보다 나았습니다. 4월 22일, 마침내 투석에서 해방됐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장 기능 정상입니다. 더 이상 투석 필요 없어요. 진짜요? 정말 안 해도 돼요? 네. 다만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김유진 간호사가 투석 카테터를 제거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제 몸에 박혀있던 그 관이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이제 진짜 재활만 남았네요. 최수진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계단이에요. 계단이요? 네. 계단 오르내릴 수 있으면 퇴원 가능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비상계단 1층에서 2층까지 고작 한 층이었지만 산만큼 높아 보였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3계단 올라가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수진 치료사가 재빨리 붙잡았죠. 괜찮아요. 첫날이니까 내일 다시 해봐요. 다음 날은 5계단, 그 다음 날은 7계단. 매일 조금씩 높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2층에 도달했습니다. 땀범벅이 됐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내려가 봐요. 최수진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굴러떨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박민수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정말요? 퇴원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쯤 최종 검사하고 문제 없으면 퇴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오후 2시 박민수 의사와 김태준 교수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로엘 씨, 모든 검사 통과했습니다. 박민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뼈도 잘 붙었고 신장 기능도 정상이에요. 김태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기적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50%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퇴원이요? 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기쁨보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의 한 달 반,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1층 로비까지 혼자 걸어 내려갔습니다. 워커 없이, 목발 없이, 두 다리로 로비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용산으로, 한국으로, 제 꿈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맛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이 나라에 보답할 차례. 5월 2일 아침, 퇴원 날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 이곳은 제게 지옥이자 동시에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김유진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했습니다. 혈압 정상, 체온 정상. 완벽하네요. 간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요. 로엘 씨 같은 환자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치료 거부한 적도 없고 죽을 뻔했는데 짜증낼 여유가 어딨어요. 김유진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투석할 때. 로엘 씨는 달랐어요. 최수진 치료사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로엘 씨, 퇴원해도 재활은 계속하셔야 해요. 제가 운동 프로그램 짜드렸어요. 매일 30분씩 하세요. 꼭 그럴게요. 치료사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제 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최수진 치료사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진짜 다시 한국 오실 거예요?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한국 지사를 만들 거라고. 그럼 그때 또 봬요. 건강하게. 오전 10시 박민수 의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단서예요. 향후 치료를 위해 미국 병원에 제출하세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엔 제가 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박민수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응급실에서 봤을 때 30%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신장 손상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요? 로엘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환자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의학 교과서엔 안 나오는 내용이죠. 선생님들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저도 버틴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김태준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로엘 씨, 퇴원 축하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새벽에도 오셨고 주말에도 오셨어요.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김태준 교수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엘 씨, 우리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저도 언젠가 교수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김태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의사가 바라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병원 로비에서 젠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김성훈 과장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드디어 나오는구나. 젠슨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두 다리로 걸어서. 로엘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성훈 과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용산 사람들이 보내래요. 꽃다발에 카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용산 오실 수 있겠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테크존 1동.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꼭 인사 전해주세요. 직접 전하시죠. 지금 용산 가실 거잖아요. 예? 젠슨이 웃었습니다. 깜짝 파티 준비했어. 용산 사람들이 내 쾌유를 축하하고 싶대.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원효대교를 지났습니다. 한 달 반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산전자 상가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통로, 그래픽카드 광고, 포스터들, 열띤 토론 소리, 테크존 내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로엘 부사장님, 테크존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오셨네요. 다들 기다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쾌유 축하해요. 형님, 건강하세요. 한 PC방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그가 건넨 상자를 열자 최신형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출시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한국 지사에서 받은 샘플인데요. 부사장님 드리려고 아껴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테크존 사장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약속 지키셔야 해요. 한국 지사 크게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물론이죠. 꼭 그럴 겁니다. 한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저번에 엔비디아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고등학생이요. 이제 대학생 됐어요. 물론 기억하죠.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네. 카이스트 붙었어요. 부사장님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했어요. 졸업하면 우리 회사 지원해요. 제가 직접 면접 볼게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즉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치킨과 맥주가 나왔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 전망, 온라인 게임 트렌드, 그래픽카드 시장 예측.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이 열정, 이 기술 이해도, 이 따뜻함,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해질 무렵, 젠슨과 저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이클, 내일 미국 가자. 이제 쉬어야지. 네. 근데 젠슨. 응, 저 다시 올 거예요. 한국에. 이번엔 제대로. 젠슨이 웃었습니다. 알아. 그리고 약속 지킬 거야. 내가 한국 지사장 하는 거. 정말요? 내가 이만큼 버텼는데 나도 약속 지켜야지. 이 사회는 내가 설득할게. 고마워요, 젠슨. 고맙긴. 넌 이미 증명했어. 한국이 왜 중요한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호텔방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입었던 옷, 받았던 편지들, 용산 사람들이 준 선물들, 책상 위에 편지지를 꺼내놓고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 과장이 가르쳐준 간단한 한글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여러분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마이클 로엘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빚을 갚겠다고. 한국에 받은 은혜를 돌려주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의 다리들, 살아 숨쉬는 도시. 다시 올게요.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통증도 없는 잠. 살아있다는 게,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준 두 번째 인생. 이제 그 인생으로 뭘 할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장. 23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그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900명의 중견 기업에서 3만 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한국 지사를 이끌었고 아시아 태평양 총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빚, 그날의 기억, 그리고 언젠가 갚겠다던 다짐. 젠슨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이클,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합니다. 23년 전 약속 지키는 겁니다. 사실 이 결정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5년 5월, 엔비디아 본사 이사회. 저는 한국 우선 공급안을 제안했습니다.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자는 겁니까? CFO 콜레트 크레스가 반문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중국 시장은 이미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한국은 안정적이고 기술 수준도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중국이 훨씬 크잖아요. 영업본부장 제이 퓨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젠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아요.
한국은 숫자로만 볼 시장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CEO님? 2002년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마이클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전체를요.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23년 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젠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한국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한국 시장을 제대로 봤어요. PC방 문화, 게임 산업,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그게 우리 아시아 전략의 초석이 됐죠. 하지만 그건 과거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기술 트렌드의 시험장입니다. 오지, AI, 메타버스 모두 한국에서 먼저 확산됐어요. 저도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수요는 연 40% 성장 중입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모두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죠.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중국 시장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논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결국 젠슨이 결단했습니다. 투표하지 맙시다. CEO 권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국 우선 공급 진행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젠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이거 알아? 13년 전 내가 한국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도 결정했어. 한국을 포기하지 않기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본사는 한국 철수를 검토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난 거부했지. 내가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한국에서 꼭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제게 기회를 준 거예요. 맞아. 그리고 넌 해냈잖아. 한국 지사를 아시아 최대 거점으로 만들었어. 삼성, SK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었고. 젠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그리고 젠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덕분이지.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는 에이펙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한미 기술협력의 상징이 될 순간이었죠. 젠슨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엔비디아는 대한민국에 차세대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이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젠슨이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23년 전 제 동료 한 명이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저는 무대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그를 살렸습니다. 박민수 정형외과 의사, 김태준 신장내과 교수, 김유진 간호사, 최수진 물리치료사. 이분들은 밤낮 없이 그를 돌봤습니다. 젠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사람들이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PC방 원장들이 응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를 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 자리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동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이클 로엘, 우리 아시아 태평양 총괄입니다. 그는 살아서 돌아왔고 약속대로 한국을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젠슨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2년 3월 16일, 저는 원효대교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의료진이 저를 살렸습니다. 눈앞에 그날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살난 택시, 응급실 조명, 투석기의 삑삑거림, 복도를 걷던 날들. 김태준 교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요. 용산에서 받은 편지들, 낯선 사람들의 응원, 따뜻한 손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 23년이 걸렸지만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GPU 26만 장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은혜의 무게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엔비디아에게 준 생명의 값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의료진 여러분, 용산 사람들, 그리고 2002년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한국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제 꿈을 지켜주셔서. 한국은 엔비디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고 곧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젠슨이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마이클.
정말 잘했어. 무대를 내려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악수했습니다. 로엘 총괄님, 감동적이었습니다. 23년 전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장관님,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호텔 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금문교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태평양 건너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국 지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서울 갑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방문 일정 잡아주세요. 그리고 용산도 가고 싶습니다. 23년 만에 제대로 인사드리러.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님.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창밖 야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수 선생님, 김태준 교수님, 김유진 간호사님, 최수진 치료사님, 그리고 용산 사람들, 기다려주세요. 제가 약속 지키러 갑니다. 23년 전 원효대교에서 죽을 뻔했던 남자, 한국이 살린 그 남자가 드디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GPU 26만 장이라는 이름의 답장을요. 이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한나라가 보여준 따뜻함에 대한 23년을 기다린 답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원효대교의 악몽도, 투석의 고통도 없는 잠, 그저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한 잠. 한국은 엔비디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도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까지 마이클 로엘과 엔비디아의 특별한 23년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의 따뜻함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기업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나라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과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